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가 않죠. 분명 제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갓길로 새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게 온전히 제 선택이고 제 잘못이었다면 덜 억울하기라도 할 텐데 이게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해서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다른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고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면 제가 잡은 운전대도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번갈아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전혀 다른 길로 차를 몰고 간다면, 심지어 그 길이 처음에는 그냥 완만한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낭떠러지였다면, 내가 그 차에서 탈출을 하든 아니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보내든 해야겠죠. 가만히 에어백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치 대본이 있는 것처럼 막힘없이 술술 유려한 문장을 구사하는 그런 사람이요. 제 남편이 그랬어요. 저는 그 당시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만난 날부터 마치 남편이 혼자 무슨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는 걸 구경하는 기분이었어요. 본인의 학창 시절 이야기를 아주 맛깔나게 진행하는 남편을 가만히 보다가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정태 씨, 진짜 말 잘하시네요. 지금 약간 TV 보는 기분이에요. 아, 제가 혼자 너무 말이 많았죠? 죄송합니다. 기분이 좀 업돼서 주체를 못했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말을 잘하셔서요. 그냥 영업사원으로만 남기 아까울 정도예요. 연예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MC 같은 분야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실 영업하고 다니다 보면 자주 들어요. 방송 진출해보라고요. 근데 그것도 다 어떻게든 비즈니스적으로 어필해 보려고 한 거고, 오늘은 평소보다 말이 술술 잘 나오네요. 아무래도 제가 수진 씨한테 진짜 잘 보이고 싶은가 봐요. 남편이 말하는 것만 봐도 시간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는 동안 둘이 대화한 걸 통계로 내보면 남편이 85% 정도 말하고 저는 나머지 15%만큼 말했을 겁니다. 남편은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특유의 제스처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왜 사람이 그냥 말만 잘한다고 해서 남들에게 어필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말할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여유로움 때문에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 아버지,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께서 건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 아버지부터 금수저라서 사람이 저렇게 여유롭구나 했어요. 자본에서 나오는 자신감으로 저렇게 두려움 없고 막힘없이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건 제 고정관념이고 착각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물려받은 금수저가 아니라 직접 흙을 빚어서 수저를 만든 자수성가시라는 걸 말입니다.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께서는 건물주가 되기 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고 나물 장사를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루 몇십, 몇백 마리의 생선을 손질하느라 뭉툭해진 손가락 끝마디를 보여주시며 아직도 선명하다던 그 어렵던 날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 봐라. 생선 비늘이 의외로 날카로워서 베이면 이렇게 상처가 나. 칼을 하도 쥐어서 지문도 다 없어지고 비 오는 날이면 그렇게 손가락 끝이 아려. 진짜 내가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해서 이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 나가는 게 아주 진절머리 난다. 40년 동안 주말 없이 아침 5시 일어난다고 생각해봐라. 아주 일하는 게 징글징글해지지. 나야 지금은 건물 관리만 종종 나가서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사는 게 몸에 밴 사람이라서 1층에서 꽃집 차려 하고 있지.
아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더구나. 40년 동안 쉬는 날 하나 없이 일하고 2년도 없던 재테크까지 해서 마련한 건물. 시어머니께서는 그 건물 1층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계셨지만 시아버지는 그간 쳇바퀴를 도는 로봇처럼 살던 시절을 보상받는 의미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권태롭거나 사치스럽게 사신 건 아니었어요. 건물주라는 게 무색할 만큼 예전부터 사시던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요. 가전제품 하나도 오래 사용하고 직접 고치기도 하실 만큼 검소하셨거든요. 시부모님께서 40년이란 세월을 바쳐서 마련한 건물은 그저 본인들의 노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겨진 자식들을 위한 일종의 보험이나 다름없기도 했어요. 특히 첫째 시누이를 위한 거였죠. 남편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첫째 시누이는 마트에서 일했고 둘째 시누이는 미용사였어요. 그중 첫째 시누이는 시댁 식구들에게 특별한 존재였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발달장애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의 부모님들은 일반적인 걱정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질 자식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본인이 가진 장애로 행여 상처를 받으면서 살까 눈도 못 감을 정도의 걱정일 수밖에 없죠.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셨는데 물론 첫째 시누이에게는 오빠인 남편도 있고 동생인 둘째 시누이도 있긴 했죠. 둘 다 어렸을 때부터 첫째 시누이가 동네 애들의 놀림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달려가 뒤집어 놓을 정도로 우애가 아주 좋았어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정태구, 정윤이고 정민이가 어디서 놀림을 받았다, 누가 괴롭혔다 하면 아주 득달같이 쫓아가서 사과를 받아내서 아일 전부터 동네에서 깡패 남매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 오죽했으면 정민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쟤네 형이랑 동생 무서우니까 건들지 말라는 소문이 돌았을까. 그 초등학교에서 정민이 담당하던 선생이 정민이가 물을 쏟았나 식판을 쏟았나 해서 손바닥 몇 대 때렸는데 그걸 정태가 알고 바로 찾아가서 따졌잖아. 당신이 선생이면 학생을 때려도 되냐? 그것도 내 동생은 발달장애가 있는데 고작 그런 일로 체벌을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참 우리 정민이가 든든한 오빠도 없지. 그래도 시부모님은 다른 형제들이 희생을 빌리지 않고 첫째 시누이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해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셔서 건물을 마련하게 되신 거였어요. 첫 번째 걱정거리가 첫째 시누이의 미래였던 만큼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 제게도 부탁을 하셨어요. 물론 첫째 시누이는 남편과 둘째 시누이가 잘 챙기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잘 좀 부탁하신다고요. 나중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첫째 시누이는 정말 아무도 없는 거라고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롭지 않게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둘째 시누이는 독립을 한 상태였지만 첫째 시누이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쭉 같이 살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특별한 친구들의 도우미 친구가 되어본 적은 있지만 가족으로서 돌봐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또 부담도 됐어요. 하지만 직접 첫째 시누이를 만나보니 생각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시누이는 처음 봤을 때는 장애가 있다 없다는 게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한 10분 정도 대화를 해보면 아 하고 알 정도였죠. 살면서 필요한 도움을 배우는 복지센터도 혼자 잘 나가고 연계된 마트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일도 잘해서 시부모님의 걱정이 과할 정도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격이 밝고 쾌활했고요. 이렇게 야무지고 성격도 밝은데 시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가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까지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밝게 자랄 수 있을 때까지 가족이 특히나 시부모님께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첫째 시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기에 수많은 일을 겪고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아서 아마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시누이와 처음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낯선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두세 번 더 마주치니 저를 빤히 보기도 하고 말을 걸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손을 빤히 보길래 뭐 묻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손톱에 칠해진 네일 아트를 보는 거였어요. 제가 "왜요? 예뻐요?" 하면서 첫째 시누이 가까이 제 손을 내미면서 손톱을 보여줬는데 매니큐어를 발라서 맨질한 손톱을 만지더라고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이 근처에도 네일 아트 하는 데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 봐요. 언니가 한 거랑 똑같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나중에 내가 갔던 데 같이 가서 해요. 가면 이것보다 더 예쁜 것도 많아요. 작은 큐빅 붙여주는 데도 있고."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첫째 시누이와 많이 놀러 다녔어요. 저는 남동생뿐이라서 뭐 같이 맛집을 가거나 쇼핑을 가거나 여행을 갈 자매가 부러웠는데 그 한을 첫째 시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었죠. 원래는 둘째 시누이가 언니를 데리고 여기저기 잘 다녔는데 둘째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면서 둘이 잘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둘째 시누이의 자리를 대체해 준 거죠. 첫째 시누이가 참 귀여운 게 제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가면 다 부러워했어요. 새로 산 목걸이를 하고 시댁에 가면 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날 때 같은 걸로 사다가 선물하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자면서도 씻으면서도 안 뺄 정도로요. 첫째 시누이가 발달 장애가 있긴 했지만 지능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사이 정도라서 아예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아니었고 첫째 시누이가 워낙 성격이 밝아서 저도 같이 있으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가족의 의무보다는 저도 편하고 좋아서 첫째 시누이를 챙긴 걸 시부모님은 참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황송할 정도로 저만 보면 "우리가 수진이 너한테 참 고마운 게 많다" 하시곤 했어요. 남편 또한 제가 첫째 시누이와 든든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게 고마웠는지 마치 보답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께 잘했고요. 한 번은 저희 아버지 차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장인어른 차 언제 뽑으신 거야? 꽤 됐지?" 한 10년 됐나? 오래되긴 했지. 나 대학생일 때 뽑으셨으니까." 남편은 아무리 차는 오래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10년이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상태는 괜찮은 거냐, 주기적으로 점검 받냐고 하더군요. 저는 점검은 주기적으로 받고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고, "아직 탈만 하시다고 하던데?" 라고 말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저희 아버지 차를 바꿔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너무 고맙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 나중에 더 여유 있을 때 바꿔드리자고 했고 저희 아버지도 거절하셨어요. "잘 굴러가는 차 뭐하러 바꿔? 저번 달에 엔진 바꾸러 가서 들으니까 아직까진 큰 문제 없다고 했어. 내가 박서방 마음 충분히 아니까 마음만 받겠네, 마음만." 물론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막말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고요. 막 뽑은 새 차도 가끔씩 이상해지는데 10년 탄 차는 오죽하겠어요? 빚내서 바꿔드린다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장인어른. 남편이 설득을 해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모은 경차가 좋다고, 앞으로 못해도 3년은 더 타고 싶으시다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센 만큼 남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은 키웠고 중형 세단을 뽑아 저희 아버지께 선물을 했습니다. 덜컥 그렇게 미안해서 거절하시던 선물을 받고야만 아버지께 남편은 차키를 손에 쥐어드리면서 말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랬어요. 우리 장인어른 혹시라도 운전하시다 고속도로에서 시동이라도 꺼지면 어떻게 하나, 엔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새 가슴인 사위 밤에 푹 꿀잠 자란 의미에서 좀 받아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뽑았는데도 안 받으신다 거절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사위는 뭐 자식 아닌가요? 자식한테 이 정도 선물은 부모님으로서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잖아요. 네? 다행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남편의 말대로 기쁜 마음으로 새 차를 받으시고 정든 경차를 보내셨습니다. 차를 살 때 저도 미안해서 일정 부분 보태긴 했지만 나머지는 남편이 따로 든 적금을 깼다고 했거든요. 본인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을 기꺼이 저희 아버지 안전을 위해서 써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게 마냥 고마워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적금이라고 했던 돈의 출처를 알게 됐을 때 저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시누이가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첫째 시누이와 함께 만났었는데 이런저런 근황 이야기하다가 둘째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저희 아버지 차 바꿔줬다고 들었는데 좋은 걸로 사셨냐고, 무슨 기종으로 샀냐고요. 그래서 그냥 국산 세단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까워서 잘 안 타시려고 한다고 웃으면서 말했죠.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아빠가 진짜 언니 아끼시나 봐요. 오빠가 사돈 어른 차 바꿔준다고 하니까 바로 돈도 주시고 제 남편도 좀 아빠한테 아들처럼 살갑게 굴라고 해야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했습니다. 남편이 저희 시아버지 차를 바꿔주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말이 알고 보니 그 적금이라고 했던 돈이 남편이 시아버지께 받은 돈이었더라고요. 빌린 돈도 아니고 장인어른 차 바꿔준다고 그냥 받은 돈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말했죠. 왜 말 안 했냐고. 뭐하러 시아버지께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받아가면서 차를 바꿔드리냐고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차라리 말해줬으면 빨리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억울해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너무 오버하는 거야. 아버지도 장인어른 차 상태 들으시고 당연하게 주셨어. 얼른 바꿔드리라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돈이야. 가불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당신 돈이 아니고 아버님 돈이잖아. 당연한 게 어딨어. 아버님이 그냥 우리 배려해 주신 거지. 차라리 적금이다 뭐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든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남편을 솔직하게 말하면 장인어른도 더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너도 불편하지 않았겠냐고. 집단에는 저하고 저희 아버지 배려한다고 한 건데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시부모님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된다. 본인들도 걱정돼서 한 일이니까 마음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남편은 이렇게 약간 독단적일 때가 있었어요. 제게도 그렇고 또 시부모님께도 말입니다. 제가 결혼 초에도 좀 놀랐던 게 시댁에서 남편의 입김이 꽤 셌다는 거였는데요.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남편이 마치 집안의 대장처럼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뭐 시댁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맛이 좀 이상하다 하면 남편이 시어머니께 쌀 바꿨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차이를 못 느꼈는데 남편은 씹는 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어머니께서는 평소 사시던 쌀 말고 다른 쌀을 샀다고 하셨고 남편은 당장 바꾸라고 밥알이 질기다고 했어요. 저는 어차피 우리는 가끔 와서 먹는 건데 뭐 바꾸라고까지 하냐고 했죠. 근데 남편은 나이 들어서 이렇게 질긴 쌀 먹으면 안 된다고 바꾸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또 첫째 시누이가 다니던 복지센터에서 첫째 시누이와 좀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이가 서먹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 시누이가 이 얘기를 시부모님께 했나 봅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걸 남편에게 지나가는 말로 했었고요. 근데 그걸 들은 남편이 바로 센터로 옮기라고 한 거예요. 이미 그 센터는 첫째 시누이가 다닌 지 5년은 돼가던 곳이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 하나 빼고는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건 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첫째 시누이가 다른 데 갈 의사도 없는데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사람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원래 다니던 곳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지만 남편은 첫째 시누이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가 나기 전에 바꾸는 게 맞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이외에도 뭔가 결정을 내릴 때 본인 주장을 밀어붙였고 또 혼자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할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성격이 솔직히 아무리 제 남편이라고 해도 좀 고쳤으면 했는데 이상했던 건 시부모님이 그런 남편 말은 아무 말 없이 따르신다는 거였어요. 아니, 좀 끌려다니신다고 해야 하나요? 남편이 쌀을 바꾸라고 하셨을 때도 분말 없이 쌀을 바꾸시고 실제로 첫째 시누이가 다니던 복지센터도 옮겼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차 문제만 하더라도 솔직히 사돈 어른 차 바꾼다고 덜컥 큰돈 보태주시는 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고 집안의 장남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의견에 끌려다니시는 게 항상 의아했고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둘째 시누이에게 들어보니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첫째 시누이를 돌보면서 아들인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했고 또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시면 남편이 첫째 시누이를 책임지겠다고 말을 해놔서 그 믿음 하나로 남편 말이라면 거의 다 들으시는 편이라고요. 물론 그런 남편에게 시부모님이 고마움을 느끼셔서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편이 가족에게 그런 독단적인 행동은 안 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독하게 돈 벌어서 건물상 건물주라고 하지만 평생 일만 하시던 분들이라서 이상한 데서 무르고 야무지지 못하죠.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는 나처럼 대신 단호하게 선택해주는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보기엔 좀 불편하다는 건 알겠는데 까놓고 말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 오히려 내 말 들어서 잘못된 적 한 번 없고 그럼 된 거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오만방자한 말이긴 하지만 그때는 저도 그래 무슨 문제가 난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내가 가족이 되기 전부터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셨는데도 뭐 괜찮다면 굳이 싸워서 바꿀 일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문제가 안 생긴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필히 일어날 일이었고 그저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로 일어날지 몰랐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6년이 지나던 해에 시작됐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남편의 뜬금없는 사업 구상이었어요. 그때가 첫째가 5살이었고 둘째가 3살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무실을 차리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예 기획사를 말입니다. 내 후배 중에 연예인 매니저로 오래 일 안에 있다고 했잖아. 지금 담당하는 연예인만 3명이고 거기서 실장까지 올라갔어. 나한테 같이 기획사 할 생각이냐고 하는데 지금이면 본인이 담당하는 연예인 중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가고 있어서 같이 올 수 있다고 하잖아. 말 잘한다고 방송 나가라고 했더니 아예 기획사를 차리고 싶다는 남편. 저는 극구 만류를 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위험하다고요. 사업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할 정도로 돈이 여유롭지도 않다고요. 그리고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중견기업으로 조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연차가 오래 쌓여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괜찮은데 왜 욕심을 부리는 건지. 사업 시작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자리 잡기 전에는 수입이 영원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키우래만 둘이니 참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미련을 놓지 못했어요. 본인은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다며 그런 자신을 한번 믿어달라는 겁니다. 남편이 믿는 구석 중 하나는 본인의 입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전직 매니저로 연예인을 데리고 오겠다는 후배. 그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바로 사업 초기 자본으로 쓸 시아버지의 돈이었어요. 저는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돈으로 사업할 생각 하지 말라고, 나중에 무슨 일 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했어요. 남편은 왜 그리 부정적이냐,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이러는 거 같냐고 본인을 믿어주지 않는 제게 서운하다고 했죠. 물론 제가 알아주는 새가슴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건 거의 가족의 인생까지 다 걸고 하는 도박이나 다름없잖아요. 끝내 남편은 시부모님께 사업 자금으로 돈을 투자해달라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만 주시면 2년 안에 돌려드리겠다. 그 후 나오는 수익의 일부도 드리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면서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치명적인 실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시부모님은 남편을 믿고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셨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아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100% 남편에 대한 믿음보다는 지금까지 줄곧 남편이 가족에게 독단적으로 행동을 했던 그 결과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께서 허락하시고 큰돈까지 주셨으니 제가 만류해봤자 헛고생이었죠. 처음에 어쨌든 저도 남편을 응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남편이 벌린 사업에 대한 믿음보다도 건물주인 시아버지라는 두둑한 뒷배가 있으니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남편을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차마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파국의 시작이었고요. 첫 스타트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투자로 번듯한 사무실도 얻었고 또 매니저라던 후배는 실제로 담당하던 신인 배우와 함께 기존 기획사를 그만두고 나와 남편과 함께 일하게 됐어요. 남편은 배우 지망생과 가수 연습생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2, 제3의 투자자들을 만나 영업사원 때 갈고 닦은 매력을 어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은 일주일에 4~5번이었던 적도 있고 들어와 봤자 자고 다시 바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옷만 갈아입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투자자들을 접대하다 보니 술 마시는 날도 늘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건지 없던 술주정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서 잠도 안 자고 애들 깨워서 괴롭히고 저도 깨워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누굴 만났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는 남편을 보는 것도 괴롭고 그런 남편에게 맞추는 것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본인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의 일부였고 저도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수익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건 또 자금을 위해 2층, 3층으로 투자를 하느라 사무실에서 배우와 가수 연습생들 관리하고 접대하고 또 투자 컨설팅까지 받으며 공부하니 몸이 10개, 아니 20개여도 모자랐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바쁜 게 좋다고 했습니다. 보람도 있고 바쁜 만큼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루빨리 성공해서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남편이 또 아빠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본인이 흘리는 땀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실상 그건 땀이 아니고 나중에 남편이 흘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하네요. 허무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사무실을 차리고 1년도 안 지났을 때였어요. 잘하는 걸로만 알고 있던 남편이 고소를 당했더군요. 그것도 본인 사무실 소속 배우 지망생들과 가수 연습생들에게 단체로 말이죠. 처음에 남편은 다 오해라고 잘 마무리될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다른 기획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된 기획사들이 아니고 기획사라는 허울만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착취하는 사기꾼들에게 말입니다. 고소 내용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사무실 수익이라고 했던 건 다름 아닌 연습 비용과 프로그램 출연을 위한 준비, 예를 들어 헤어와 메이크업 샵이나 의상, 그리고 이외 잡다한 경비를 포함한 비용을 소속 지망생과 연습생들에게 받은 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소속 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한 경비로 쓴 게 아니고
약속한 방송 프로그램도 없었을 뿐더러 남편은 지가 투자해서 자금 유치한다고 하다가 다 날려먹은 거였죠. 거기서 끝났으면 100번 양보해서 어떻게든 사업하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혀라도 찾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 접대한다고 외모가 출중한 소속 지망생들을 불러서 술 대접하라고 시킨 거예요. 거기에 부당한 대우라는 생각을 한 몇몇 지망생들이 몰래 그 술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남겼고 단체로 고소를 진행한 겁니다. 남편이 제게 끝까지 숨기려고 한 소장 내용을 찾아봤을 때 이 내용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 땅으로 꺼져서 숨고 싶었네요. 저는 소장을 남편 얼굴에 던지면서 말했어요. 제정신이야 지금? 기획사 한다는 사람이 왜 이딴 짓을 해서 고소를 먹어, 고소를. 아, 진짜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었다고? 다른 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뭐 정당한 일이 되니?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게 돼? 만약 다른 데도 이딴 식으로 투자자들 접대한다고 해도 그건 그 인간들이 말종인 거지 따라해도 아무 문제 없는 짓이 되는 게 아니야. 당신 연예인 시켜준다고 데려온 애들 부모도 만났잖아. 당신이 기필코 연예인으로 자리 잡고 성공시키겠다고 믿고 맡겨달라고 했잖아. 당신 애 아빠야. 만약 우리 경연이가 이딴 일 당했으면 당신 밤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었을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아무리 성공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왜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단을 내냐고.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싹싹 빌었어요. 실수다. 내가 뭘 몰랐다. 정말 성공에 눈이 멀었다. 생각보다 투자자들 유치가 안 돼서 불안해서 그랬다 하면서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용서를 구하더군요. 나중에는 애처럼 엉엉 울기까지 했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뭘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울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 찾아가서 똑같이 울면서 빌었어요. 합의금을 빌려달라고, 이러다가 사무실까지 날아가고 집도 어쩌면 날릴 수 있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했죠. 합의금이 만만치 않았는데 자식이 대체 뭔지 시부모님은 그 돈을 또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합의해서 고소는 취하될 수 있었어요. 또 저와도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다면 그냥 바로 이혼이라고 제가 애들 데리고 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본인도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동안 시댁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지만 그냥 시부모님 뵙기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시부모님은 제게 그럴 필요 없다고 너도 마음고생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손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애들만 데려다 주고 저는 일이 있다고 나와서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했어요. 그 후에는 시부모님도 제가 불편해한다는 걸 아시고 자주 부르지 않으셨고요. 남편의 고소가 취하되고 남편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며 바빠졌는데 물론 종종 외박을 했습니다. 그날도 밤에 약속이 있다며 사무실에서 자고 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기억하기로는 오전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첫째하고 둘째 등원시키고 저는 집에 와서 빨래를 돌리고 있었죠. 근데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는데 저는 남편인 줄 알았어요. 원래 외박을 하면 사무실로 옷을 가져다 달라고 종종 그랬거든요. 근데 제게 문자를 보낸 건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였습니다. 문자에는 수진아, 내가 지금 땡땡동에 있는 땡땡병원인데 여기 잠깐 와줄 수 있겠니?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라고 써 있어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건 시어머니 전화도 꺼져 있었죠. 불안해진 저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이유 없는 불안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입원을 하셨다는 병실 안에 들어섰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병실 침대에 앉아 계신 시아버지 가까이 갔을 때 얼굴과 환자복 아래 드문드문 보이는 멍 때문이었죠.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서 구르셨어요? 아니면 뭐 접촉사고 당하신 거예요? 어머, 어머님도 발목에 붕대 감고 계시네요. 아니, 두 분이서 같이 계실 때 사고 난 거예요? 제가 숨이 넘어갈 것처럼 묻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숨만 쉬고 말을 못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어두운 얼굴로 한동안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뭐예요? 진짜 어디서 폭행이라도 당하신 거예요? 누군데요? 경찰에 신고는 하신 거예요? 신고했다. 신고해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 수진아, 널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너 정태랑 이혼해라. 이혼해서 애들이랑 나가서 살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죠. 시부모님이 폭행을 당해서 시어머니는 발목을 다치시고 시아버지께서는 입원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제게 남편과 이혼을 하라니 이상하잖아요. 저는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그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고, 또 이혼은 갑자기 왜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손등에 멍자국이 남아있는 손으로 마른 얼굴을 몇 차례 쓸어 올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랑 네 시어머니 패고 경찰서 가 있는 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 네 남편 박정태라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제 눈앞에 보이는 멍자국이 남편이 저지른 짓이라뇨. 아니, 남편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폭행까지 했다고 해도 놀라 기절할 것 같은데 그 폭행의 피해자가 남편의 부모님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님을 때렸다고요? 본인 아버지를요? 그리고 어머님 발목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라고 지금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테 그래요? 원래 술 먹고 누굴 때리던 사람도 아닌데. 너는 몰랐겠지만 경태걔가 며칠 전부터 나랑 네 시아버지 찾아와서 또 돈 빌려달라고 했었어. 원래 있던 연습생들 다 나가서 사무실 텅 비었다고 딱 5억만 더 빌려달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빌려주니? 그 합의금도 네 시아버지 건물로 대출받아서 마련한 건데 몇 번 거절해서 알아들었나 했는데 어젯밤에 술 잔뜩 취해서 왔더라. 어차피 아버지 돈 내 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미리 받는 거라고 질 테니 달라고 하는데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았다. 그때는 뭐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 내가 이제 정말 줄 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 건물까지 날리고 싶냐고 하니까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아들이 무능하니까 이제 아들로 안 보이냐고 내 멱살을 잡더라. 그리고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는데 내가 맞아서 몸이 아픈 것보다도 내 아들이 날 때렸다는 게 더 충격이라서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어. 네 시어머니는 그거 말리다가 눈에 보이는 것 없는 놈이 밀쳐 넘어져서 저렇게 됐고 시부모님이 아들을 두고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으니 사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당장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리나간 표정으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 전원을 키시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술 취해서 시댁에 가기 전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 바람에 꺼두고 계셨대요. 그리고 켜진 휴대폰에서 뭔가 찾으시는 것 같더니 제게 내미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건네주시는 건 줄 알고 손을 뻗었는데 제 손이 허공에 멈춰 있을 때 고막을 후려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원래 당신들 건물, 돈 다 그냥 가져올 수 있는데 부모니까 봐주는 거야. 알아들어? 부모 대접해준다고 어차피 내 거 될 돈 빌빌거리면서 빌려달라 도와달라 하면서 다 쓰는 건데 뭐 그리 말이 많아. 경태 너 미쳤어? 그 손 당장 안 놔. 세상에 어떤 자식 새끼가 아버지 멱살을 잡어. 내가 돈 준다고 하면 놓는다고 했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어? 진짜 나 망해서 죽는 걸 보고 후회할 거야?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거라고 말했잖아. 이 자식아, 너 정말 왜 그러냐? 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어. 이거 못 놔? 놔! 그 후로는 시아버지 얼굴과 몸에 난 멍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는 타격음과 시어머니의 비명소리, 그리고 악소리를 지르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와 누군가의 울음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녹음하신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아니고 정민이가 했다. 구석에서 울고 있어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녹음하고 있었더라. 그날 밤 그 믿을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녹음한 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첫째 신우에게 평소에 혹시 누군가 시비를 걸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녹음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휴대폰에 있는 녹음 기능을 알려주셨는데 첫째 신우이는 시부모님이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장에서 배운 대로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시작했던 겁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휴대폰 너머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와 뼈를 때리는 것 같은 끔찍한 소리를 듣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충격에 입을 틀어막은 제게 시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너한테 이런 것까지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근데 수진아, 네가 이걸 듣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들려주는 거야. 봐라, 부모한테 이런 짓까지 하는 놈이 나중에 아내나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니? 더 생각해보고 지체할 거 없어. 이혼하고 그놈한테서 멀어져. 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평소 저도 예뻐하시고 손자들도 끔찍이 생각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자식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나서도 저희를 걱정하셨어요. 두 분도 이번 일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다시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손까지 벌벌 떠셨습니다. 전날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집으로 가는 동안 이게 꿈은 아닌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수십 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고 나니 이 모든 원흉이 막 씻은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확실히 피곤해 보이고 수척한 얼굴이긴 했지만 지 손으로 지 부모를 때린 놈이 멀쩡히 숨쉬고 있다는 것도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저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눈치만 살피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고소 취하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나의 직접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냐?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들었어? 어디서? 혹시 지금 아버지 보고 오는 길이야? 어떠셔? 당신이 보기엔 괜찮으신 것 같아? 괜찮으시겠냐? 자식한테 짐승처럼 두들겨 맞으셨는데 세상에 자식한테 그렇게 맞고 입원한 다음에 괜찮을 부모가 어딨어? 어머님도 당신이 밀쳐서 발목 접지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나도 기억이 안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셨고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택시 탄 것까진 기억은 나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없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때도 그렇게 말했고 기억도 안 나고 내 의지도 아니었다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없는 일이 돼? 참 편리하다. 부모 때리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심신미약 주장이 먹히기도 하고. 당신 기억 안 나? 나한테 술 먹고 남들 해치고 운전한 놈들 술기운이 그랬다고 심신미약 상태 주장하는 것만큼 가증스러운 게 없다고. 그런 놈들 다 깜빵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했었잖아. 이 위선자야. 몸소 그 가증스러운 놈 된 소감이 어떠니? 그래도 네 부모님은 자식이라고 아예 안 보고는 살아도 차마 본인들 손으로 아들 감방 못 보낸다고 하시는데 당신은 그냥 어디 가둬둬야 해. 사람 해치는 짐승은 당연히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기억이 안 난다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죽겠어. 내 마음은 뭐 편한 줄 알아?
그럼 부모 때린 놈이 마음이 불편하고 죄책감에 죽을 것 같아야지. 마음이 편하면 그게 어디 사람이야? 당연한 걸로 징징거리지 마. 짜증나니까. 나는 당신 부모가 아니라 아내라서 아버님처럼 관대하지 못하겠고 그냥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자. 이혼해. 나 더 이상 너라는 사람은 못 참겠다. 그 술 먹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더러운 성질머리가 나중에 나나 내 애들한테 튈까봐 안 되겠어. 남편은 또다시 울며 불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하고 애들이 떠나면 지는 정말 남는 게 없다고. 제발 버리지 말아라. 다시 한번 생각해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며 듣기 싫은 말들을 늘어놨죠. 저는 다음 날 남편이 사무실에 갔을 때 제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 친구 중에 가구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달차를 빌려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대충 저하고 애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을 하긴 하지만 그동안도 그 인간과 한 집에 애들을 데리고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연히 그 인간은 그날 저녁 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니 이렇게 말도 없이 집을 나가는 게 어딨어. 나 애들 아빠야. 이렇게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엄연히 납치나 다름없다고. 자네 조용히 안 해? 자네가 그 짓을 했는데 우리 수진이가 애들을 자네하고 한 지붕 아래 어떻게 둘 수 있겠나? 장모님, 그게 아니고 일단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 기억이 입 다물어. 기억 안 난다고 자네 책임이 아닌 게 아니잖아. 어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서 사람 혈압을 올려. 수진이는 자네하고 이혼할 거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알아들어? 이미 모든 게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 인간은 아직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다 다음 날에도 찾아왔더라고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서도 뭐 하나 배운 게 없는지 집어를 개주나요? 술에 취해 부모에게 손까지 든 놈이 그러고 왔으니 화가 난 저희 아버지는 현관문을 두들기면서 김수진, 김수진 너 나와봐 하고 고성방가하는 그 인간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구멍으로 술이 넘어가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아, 장인어른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저도 힘들다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요. 웃기지 마라 이놈아. 네가 힘들면 힘든 거지. 어떻게 자식 새끼가 돼서 부모를 때리길. 너, 네 부모 한 번 때려보니까 이제 장인 장모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이러고 온 거야? 또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려고? 상황은 점점 험악해졌고 제가 방 안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같이 있던 동생이 나가지 말라고 누나가 나가면 더 험악해진다고 저를 말렸어요. 그때 남편이 휘청거리면서 저희 아버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제 동생이 달려가서 그런 남편을 막아세우고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이제는 동생까지 거의 이성을 잃다시피 호통을 치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뭘 꺼내서 오셨는데 그건 아무리 봐도 소금통이었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얼굴에 소금통에 든 소금, 그것도 아주 굵은 소금을 힘껏 던지면서 말하셨죠. 이놈, 이 배은망덕하고 몹쓸 놈. 너 같은 걸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 먹었을 사부인이 딱하다 딱해. 네 놈이 지금 할 일은 여기서 남의 부모한테까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 부모님 앞에 가서 죽는 신유까지 하면서 용서 비는 거야. 알어? 남편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굵은 소금 세례를 받으면서 따갑다고 그만하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저희 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소금통에 있는 소금이 바닥이 날 정도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남편 이마 정 가운데 힘껏 뭔가 던지셨는데 그건 바로 차키였습니다. 과거 남편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 시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산 그 차의 차키였죠.
이거 가져가 이 자식아. 네가 네 부모 피 빨아서 산 자동차 못 타니까 가져가. 그리고 너도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 다시 오면 정말 가만 안 둬. 내가 아주 사돈어른 못까지 아주 요절을 내놓을 테니까. 그렇게 소금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인간은 결국 다시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인간과 바로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을 했어요. 제 이혼은 어차피 그 인간 폭력 이력이 입증이 돼서 원만히 해결이 됐고 재산 분할과 애들 단독 양육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되기도 전에 시부모님께서 남편을 피해 떠나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전 남편과 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같은 서울 땅에서 살다가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시다면서 평생에 걸쳐 마련한 정든 건물을 파셨어요. 그리고 일부는 대출받은 걸 갚으시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첫째 시누이도 함께 갔고요. 제가 버리기도 전에 전 남편은 부모에게서 또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게 1년 하고도 3, 4개월 정도 된 이야기랍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제 사연이 끝났다면 그나마 덜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이미 부모를 폭행한 이력이 있는 전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남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먼 미래 애들까지 알게 될까 조마조마한데 전 남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몇 달 뒤에 그 인간이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 인간 결국 감옥에 갔더라고요. 근데 폭행은 아니었고 사기 전력으로 고소를 당해서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기획사를 한다고 설쳤을 때부터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허위로 문서를 조작해 투자를 조장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년형을 선고받고 아마 이번 연도에 나올 것 같네요. 솔직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애들 앞에 나타날까봐 무섭고요. 또 고향으로 가신 시부모님께서도 전 남편이 찾아올까 걱정을 하시고 계세요. 저는 이혼 후로도 종종 시부모님과 시누이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바빠서 직접 만나진 못하고 애들 동영상이나 사진을 자주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종종 시부모님께서도 제게 애들 생활비에 보태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고요. 솔직히 제가 당한 일은 시부모님께서 당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판 남이었던 남편에게서 배신당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낳은 자식이 눈이 돌아서 나를 폭행하는 게 몇 배는 더 충격적인 일일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그 사건을 과거로 묻고 고향에서 잘 살고 계시지만 그냥 그분들이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제 애들의 행복만큼 두 분의 행복을 빕니다. 물론 첫째 시누이도 그날 목격한 끔찍한 장면을 모두 잊고 다시 씩씩하고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셔서 들어주신 만큼 재밌게 들으셨고 또 길을 잘못 든 차에서는 꼭 지체하지 않고 내려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 차의 운전대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완연한 봄 날씨에 예쁜 꽃 많이 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